군요. 조금 늦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면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애나 작가님 만나서 이렇게 이것은 작가님 만나서 오늘 이야기 나눌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로사 주님 맞죠?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인스타에서 뵀어요. 프로필 사진 보니까 기억납니다. 예, 지금 주인공은 커피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자 벗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은발로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꿔볼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예, 거울 보면 아, 이게 내가 늙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은발 어울리나요? 이제 여기 이제 흰머리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음악이 있어야지 춤을 추는데. 예, 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제 미소를 또 이렇게 좋게 표현해 주시는구나.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십니다. 예,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풀샷으로 한번 잘 잡아볼게요. 꽃만 붙여주시고, 네, 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718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718님. 네,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눈물만큼 잘한다면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뭐 손흔들기? 아니, 여기. 제로 에그. 그죠? 예, 제로에그님 제로에그님. 반갑습니다. 아, 예,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네. 예, 원래 작가님은 얼굴 노출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얼굴을 가릴 것인지, 안녕하세요. 718님, 안녕하세요. 예, 가릴 것인지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얼가를 하시고, 예, 인터뷰, 라이브 방송 하시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예, 얼가를 하게 된 동기부터 그 이야기하고 한번 책 이야기 해봅시다. 아, 예, 윤정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저 사실 이 책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정님. 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써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얼굴 공개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생각하는 여자는 위대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근데 여기 수전 손택이라는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작가는 오로지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존재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위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마음을 좀 움직였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김희수님. 그죠? 작가는 자기를 노출해야 된다라는 말에. 네, 저는 이제 계속 앞으로 뭐 얼마나 많이 자주 쓸지 모르겠지만 글을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네. 이제 제가 저를 계속 가리고 글을 쓴다는 게 모순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위험을 감행하고 네, 예, 얼가를 하고 했습니다. 예,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우리 책 이야기 먼저 할까요? 네, 요 네. 책 한 권 주실래요? 전 여기 아래 내용을 보고 그래요? 여기 네, 하나 네. 예,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예, 안녕하세요. 애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눈물만큼 잘한다면 작가님 모시고 라이브 방송 이제 곧 진행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전주에서 북클럽 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 반갑습니다. 책도 예, 꼭 해주시길. 예, 이 책을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 놔요. 예, 예. 제가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해야 되니까. 혹시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거 끌까요? 더운데. 예. 저 이거
두 번 읽으니까 정말 엄마들 육아하는 엄마들의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책에 다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렇지 육아맘들이 그렇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 다시 읽으니까 이 단어며 그런 게 되게 의미 있게 저에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 책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주애나 작가님은 24살에 결혼했죠? 네, 24살. 그래, 24살이면 저는 술 먹고 놀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놀았던 24살인데 24살에 결혼은 어땠나요? 그냥 정말 몰랐으니까 그때 한 것 같아요. 결혼이 뭔지 몰랐고 그냥 그때는 그냥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남편은요? 남편이 누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을 24살에 만나는 남편. 제가 20살, 남편은 24살에 만나서 제가 24, 남편이 28에 결혼을 했죠. 근데 둘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결혼하면 연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애의 이제 연장선으로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지 뭐 결혼을 해서 삶이 막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연극하면서 만나신 거잖아요. 네, 대학 때 연극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들어갔을 때 동아리 회장 오빠. 회장 오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신입생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처음 만났죠. 예, 그런데 사실 연극한다라는 것은 좀 자유롭고 나의 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맞아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동아리로 남편을 만나고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24살에 엄마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죠. 되게 제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제 책에 이제 그거를 길게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20대 초반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살았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해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네, 김희수님 동아리에서 동아리에서 오빠.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내 안에 끌어오르는 에너지는 그대로 있고, 근데 특히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이제 내가 내 안에 끌어오는 에너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태교거리 뭐 만지작 하는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되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려워서 이제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막 채워서 갈 길을 잃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죠. 그렇죠. 지금 방금 댓글은 외국 계정에 있는 분이 들어와서 한글 번역해서 이렇게도 하시나 봐요. 예. 여기 저도 사내 커플 신랑이 사내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어떠셨나요? 회장 오빠들 안 되겠네. 그때 회장 오빠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근데 그때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연극 동아리는 거의 365일 중에 360일은 술을 먹고. 그죠. 예. 술 엄청 먹잖아. 그래서 거의 반년 가까이는 제정신인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멋있다보다는 뭐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모성애 같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한 장면만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약간 처음에 마음이 통했던 한 장면만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 그 마음이 통했던 거는 연출하고 연기하고 그 작업 과정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거든요. 처음 온 배우 뭐 우는 거, 웃는 거, 약간 감정을 막 쏟아내는 훈련을 시키는 와중에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앞에서 보고 있는 눈빛이랑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되게 서로 마음이 그 눈빛만 기억나요. 로맨스 눈빛. 예. 이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목포에서 이제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경상도 창원이요. 네. 경남 창원. 그런데 목포로 시집을 가셔서 그쵸. 시댁 옆에서 음. 10년 동안 목포 생활을 하시는데 그거를 책 제목에는 자발적 고립에서 얻게 되는 것으로 네. 표현하셨는데 자발적 고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발적 고립이면 음. 그러니까 제가 제주에 온 이후에 이 책을 쓰면서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고 사실 목포 사는 동안은 굉장히 원망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내가 이렇게 고립된 것이 남편 탓이고 시댁 탓이고 뭐 아이가 빨리 생겼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로 탓을 하면서 보냈죠. 탓을 하면서 보내고 그러다가 제주에 와서 이런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 그것들이 타에 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발적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어쩌면 내 마음이 전혀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전혀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던 상태였었고. 태연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게 되게 큰 수학인 것 같더라고요. 제주에 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발적 고립이라면서 제가 그것들에 대한 탓을 이제 남한테 안 돌리게 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거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짜로 내가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내가 자랐고 내가 얻은 것이 있고 내가 또 바뀐 것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발적 고립이라고 그 말을 붙이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주에서 그때 목포에 10년을 바라봤을 때 자발적 고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써니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때 이제 얻게 된 것이 자발적 고립으로 얻게 된 것들이 이제 책에 있는데 먼저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10년 넘게 만에 인간관계라는 게 다시 생기고 사회라는 게 나를 중심으로 한 사회 나한테는 모든 사회가 다 내가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사회라는 게 생기면서 그 사회에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자신감 있고 그랬던 그런 마음으로 또 되게 무심코 말을 많이 뱉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또 마음을 그러면서 아프게 했던 것도 많았을 거고 네, 그러면 그런 일단은 말의 태도 거기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의 계보를 좀 정리하셨잖아요. 네. 예. 사실 여기 작가님은 아이 셋이고 둘째가 그때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제주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17개월 돼서 여기 왔죠. 그죠. 그것도 이제 남편 없이 제주살이를 이제 선택하시게 된 건데.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꿈의 계보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와요. 네네. 예, 꿈의 계보 보면 어렸을 때 지금과는 제가 바라보는 이제 작가님과 다르게 어렸을 때의 미스 코리아. 예, 그쵸. 뮤지컬 배우. 네네. 나도 뮤지컬 배우 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꿈을 이제 향해 꿈의 방향에 대해서 이어가는 글을 이제 여기 이 책에 소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더 붙이자면요. 그 꿈을 나열했던 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꿨던 꿈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뒤에 제가 꿈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지금까지 내가 꿨던 꿈들은 늘 무엇을 향하여 갔고 무엇이 되고 싶었던 꿈들이었다면, 그래서 사실은 나는 좌절했고, 내 인생에서 내 꿈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원망했고, 좌절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와서 깨달은 게 내가 무슨 꿈을 꾸느냐, 무엇이 되느냐보다 사실 꿈을 이루는 사람, 막 꿈을 향해 꿈을 쫓아 꿈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정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가, 그 길에서 나는
무엇을 만날 것인가.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꿈을 꾸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저기 마음 17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반갑습니다. 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작가님은 음.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꿈을 꼭 이루는 게 아니라 네.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과거를 예전에는 많이 돌아봤고, 그리고 먼 미래를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되진 않는데, 어제를 제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하루의 생각을 100이라고 하면, 어제에 대한 생각 10%, 미래에 대한 생각 한 20%, 그리고 나머지 70%는 오늘 여기 현재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큰 방향으로 보자면 좀 나와 나 자신을 뭔가 이익을 위하기보다 조금 이타적인 삶? 근데 사실 제가 여기도 말했는데 이타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어야 이타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세상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시작하고 한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라는 말도 좀 그런데 이타적으로 뭔가 다른 이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영향이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사실은 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고 내 세상을 좋은 질의 세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사회와 나의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을 특정 짓자면 좀 더 약자들이 그 약자들이 조금 더 이 땅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으로 또 이제 도움을 주고 싶었던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네. 이 책을 쓰게 된 그쵸. 거잖아요. 이 책을 쓴 예. 목적은 사실 네. 방금 말한 거와 맥락이 같은 그쵸. 거죠. 네. 예. 이게 너무 제가 어리게 결혼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도 엄마라는 세상을 알고 시작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거의 없고 그런데 저는 이제 위로의 순간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 삶이 특별히 아프지 않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조금씩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깊은 우울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조금씩 나오게 된 게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실 남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삶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냥 나도 이렇게 살았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한 아이를 키웠던 그냥 한 엄마로서 제 삶을 그냥 좀 깊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우울의 늪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나만 힘들진 않구나. 약간 그런 위로를 얻었으면 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쓰게 됐죠. 제 이야기. 네, 그거는 저도 지금 약간 이렇게 전율이 오는데 그건 되게 대단한 용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원가족, 엄마, 아빠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것은 그 나의 이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을 직면하는 건데 네. 그 과정이 이게 책을 쓰면서 정말 네, 힘드실 맞아요. 때도 되게 쉽지 예. 않은 일이었어요. 그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내서 남이 읽게 한다는 사실이 제가 이 책을 지금 6월 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되게 그동안은 어디서 책 썼단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도 얼굴 가리고 하려고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근데 제가 이게 배우를 할 때도 그랬고 결국은 그러니까 관객이나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 이야기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걸 까내야. 그래서 얼까도 하셨고. 까내야. 맞아. 결국은 다른 이의 마음을 좀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거. 근데 저는
두렵지만 그런 작업들이 또 좋아요. 배우 할 때도 그게 참 좋았고 지금 그래서 누구라도 한 뭐 몇 명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통해서 또 용기를 얻고 가신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의 그 과정이 특히 오픈 글쓰기가 맞아요.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서전 한 번씩을 다 출판은 안 하시더라도 써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좋은 인생의 한 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연아 작가님 너무 높이 사는 게 원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종이책으로 한 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거의 뭐 저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출산의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 이제 저출산하잖아요. 네, 저도 네. 아이가 하나고 그러기 때문에 출산을 더 이상 안 할 거면 출판으로 출산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여자의 본능은 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써라. 그래서 이제 여기 작가님은 아이가 셋이고 그 17개월 막내 네. 남편 없이 제주살이 시작하다가 2년 차에 이 책을 출판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애 셋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주에 와서 이제 둘째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되게 그 얘기도 한번 아이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첫째가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고 마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기 때부터 굉장히 예민했어요. 50일도 정말 50일 좀 안 돼서부터 아빠 얼굴을 낯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엄마만 이렇게 엄마만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게 그런 아이인데 돌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졌고 그러면서 그때 일을 할까 어쩔까 이제 뭐 다시 공부를 시작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 아이가 너무 예민하니까 이 아이를 띄워놓고 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키울 때 같이 키우자 해서 둘째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을 때 굉장히 다짐을 하면서 난 마음을 굉장히 굳게 먹고 낳았어요. 첫째가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너무 순한 거예요. 잠도 너무 잘 자고 말도 울지도 않고 애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 순한 애도 있구나. 둘째. 그러고는 애를 키웠죠, 둘째를. 근데 그렇게 키우면서 얘가 근데 되게 이쁨 받는 막내였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몇 살 때지? 6살 때. 아니다. 5살 때 저희 셋째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셋째는 계획하진 않았고 계획 없이 태어나게 됐는데 근데 셋째도 역시나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첫째가 조금 유순해지는 첫째가 6살 때서 이제 좀 유순해질 때쯤 되니까 까다로운 셋째가 또 뿅 하고 태어나니까 이 순한 둘째는 가운데서 그냥 뭐 힘들어도 조금 넘기고 뭐 이렇게 해도 좀 넘기고 엄마 좀 그렇게 참고 참는 시간들을 얘는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저도 마음에서 얘는 순하니까 얘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까다롭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제가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있어서 늘 얘가 약간의 양보를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양보가 자연스럽게 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얘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 이제 목포에서는 그렇게 순했던 애가 제주에서는 이제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오시는 분도 오셨네요.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주에서 둘째가 보였다. 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이뻐했거든요. 근데 이뻐만 했지 얘의 마음을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사실 이 아이가 등원 거부를 하고 등원을 거부하는 그 시간에 제가 이 초보를 쓰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 시간을 같이 계속 못 보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2학기에 이제 병설 유치원에 당첨이 돼서 가게 됐는데 얘를 보내는 길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얘를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라도 같이 사 먹고 갈까?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찡한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너무 그동안 엄마랑 심심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은 조금 더 얘가 표현할 수 있게 그걸 표현했을 때 좀 받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등교 거부해가지고 같이 한 학기를 같이 있으셨다가 네, 근데 한 그때 몇 아이를 온전히 케어해 준 게 아니라 이 책 네, 초보 이 책 쓰느라고 초보로 쓸 때였거든요. 예 그렇게 그게 그러다가 이제 반학기 마치고 병설 보낼 때 그 미안한 마음을 얘기한 거죠. 그 마음이 예.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얘한테 좀 더 집중해주지 못했을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안 미안한 애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애기한테 미안해도 괜찮아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데 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안 미안한 애가 어딨어요. 다 까보면 외동도 미안하고 네. 많이 나도 미안하고 네. 미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그럼 난 봉산마을을 어떻게 오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봉산마을. 오픈하실 수 있나요? 이 라방에서? 네네. 예, 봉산마을 얘기. 그럼 봉산마을 이름 어디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마을인가요? 창원시 양곡동에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양곡동. 네, 예. 좀 어렵지만 얘기 네. 한번 해볼까요? 7살 때 네. 주애나 작가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봉산마을이 저는 되게 천국같이 기억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제가 어른이 돼서 애를 낳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에겐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거기 되게 달동네였고 되게 작은 집에 화장실 공용으로 쓰고 그러는 단칸방이었거든요. 그런 저기 산동네에서도 맨 위에 있는 그런 진짜 어려웠던 그랬나 어린 봐요. 시절. 저는 뭐 기억이 그렇게 어렵게 기억이 아. 남지 않고 거기가 되게 저한테는 천국 같아요. 기억에서는. 네. 왜냐하면 동네가 재개발 금지 지역이라 네. 자연이 다 살아 있었거든요. 아. 개천이 개울물이 막 엄청 흐르고 맨날 거기서 가재 잡고 올챙이 잡고 개구리 잡고 막 그리고 뒷산 가서 막 그 잔디 썰매 타고 막 숲을 헤치고 다니면서 숨바꼭질하고 그렇게 되게 자유롭게 놀던 곳이라 너무 기억이 좋게 남는데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고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겐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태어나서 7살까지는 거기 살았죠. 네, 8살까지. 책 읽어보고 싶으시군요. 예, 이걸로 동기부여 받아서 718님도 자서전, 네, 자서전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얼굴도 깠는데. 예, 그래서, 아빠가 그때 돌아가셨죠? 네네. 예. 제가 7살 때. 근데 제가 왜 거기를 슬프게 기억을 안 하냐면, 집은 그랬는데, 이제 제가 태어나고 아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수입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실 때였어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단칸방에 살지만 막 뭐 먹을 걸 못 먹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업이 잘 되셨고 잘 되셨는데 저희 아무래도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머니랑 아버지랑 마음이 점점 틀어졌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엄마는 이제 저희 엄마는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아빠는 그게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런 상황들을 보내다가 아빠는 그러다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엄마랑 좀 크게 싸우셨어요. 크게 싸운 때 다음날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를 가신 거예요. 취미 활동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동호회 얘기를 하니까 왠지 스쿠버는 되게 비싼 동호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약간 그 지역에 사업하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저희 아빠가 그때 사업을 하셨었고 네. 사업이 잘 되셨고 약간 사업하는 분들이 주말에 친목을 다지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가셨는데 사실 스쿠버 하기 전에 술 마시면 안 되거든요. 과음하면 안 되는 적어도 3일 전부터는. 근데
이제 과음을 하시고 새벽 음. 늦게 잠들어서 네. 몇 시간 못 자고 가신 네. 거예요. 가셔서 그렇게 된 게 이제 마지막 기억이 됐죠. 그날 빠이빠이 한 게. 그러고는 사인을 알 수 없이 바다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못 찾으시. 찾았어요. 아, 찾긴 찾고. 찾았는데 사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뭐 돌아가시면 다 심장은 마비되니까. 그죠.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거죠. 민동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작가님 어린 시절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도 아시는 예. 분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사실 아빠 이야기, 원가족 이야기 써내려가는 거 정말 네. 직면하시고 이 책의 자서전. 예. 근데 저에 대해서 안 밝히면 뭐 이 책에 대해서 사실 의미가 없어지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힘든 과정에 엄마가 있다라는 것도 알면서 엄마의 원망은 있었어요. 사실은 예. 결혼해서 애 낳기 전까지 엄마를 원망한 적은 크게 없어요. 저는 되게 엄마의 보호자 같은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는 동안 늘 저는 엄마한테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었고 오빠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남편 같은 딸이었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남편 같은 딸이고 어떤 엄마가 공경에 처했을 때 친구처럼 이야기했고 근데 사실 그 속에서 저는 또 제 나이는 어렸으니까 제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근데 다 감당하는 척 했죠. 그래, 알고 보니 척이었어. 그쵸. 내가 감당하는 척을 했던 거예요. 계속 엄마한테.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 척이 마음에도 없는 엄마한테 위로의 말이었을까요? 그쵸. 마음에도 없는 그런 위로의 말들, 뭐 그런 말들을 제가 되게 어른인 척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조차도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그냥 엄마한테는 그냥 지르고 시작하잖아요. 친정엄마한테 잘하시는 분 계시면. 그런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엄마가 한 번도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지르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엄마랑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우면 저희 엄마는 파르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차분히 좀 엄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 내 말은 이거잖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다독이면서 갔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반항? 막 딸로서 하는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늘 그래서 신혼 때도 사실 남편이랑 막 진짜 엄청 끝까지 막 싸우면서도 바닥까지 막 이렇게 내놓고 싸우면서도 그때 엄마도 사실 재혼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래서 이랬고 이랬고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한 번도 나 남편이랑 이래서 힘들어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가님은 친정엄마에게 딸이 아니라 어른으로 엄마를 그러니까 남편 같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은 오히려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제주살이로 인해서 내가 변화하고 그 변화의 근원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이제 여기 나오네요. 바로 엄마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